잠깐. 숨막히는 북한의 밤하늘 아래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가 멈춰 섰습니다. 철옹성 같은 전투기, 참매 1호의 심장, 엔진에서 실금을 발견했을 때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뒤면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는 운명의 시험 비행. 이 실금을 보고하면 강철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절박한 순간 낡은 기체 뒤편에 새겨진 남쪽 글자 하나가 그의 눈을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땅, 꿈꾸는 조국.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에게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서 그는 탈북을 결심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두 동지를 만납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작전참모 이영호,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통신 전문가 박준.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 북한의 핵 연동장치 비밀이 담긴 낡은 전투기, 그리고 목숨을 건 계획뿐입니다. 새벽 4시 북한의 레이더를 피해 물 위 30m를 날아 NLL을 넘어야 합니다. 과연 녹슨 심장을 가진 이 전투기는 그들의 절박한 40분 비행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이들에게 숙청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넘쳐납니다.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로 자유 대한민국을 작성해 주세요. 우리에게 당연한 자유가 그들에겐 과분한 가치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저는 강철입니다. 북조선 인민군 항공대 제1경납고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그곳에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참매 1호라는 낡은 전투기의 심장을 고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경납고 철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차가운 쇳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조여오곤 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심장이 아니라 무덤이었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참매 1호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는데 20m 길이의 거대한 기체는 한때 자유의 하늘을 날았다던 전설의 전투기였지만 지금은 녹슬고 갈라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카울링을 열자 삐걱 소리가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졌고 10년은 묵은 기름때가 켜켜이 쌓인 부품들이 드러났어요. 손에 쥔 렌치도 녹슬어 있었습니다. 새 공구를 달라고 했다가 뺨이 찢어지도록 맞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인민의 재산을 낭비하려 하느냐는 소리와 함께 주먹이 날아왔었죠. 그래서 전 이 녹슨 연장으로 매일매일 땜질만 했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도 난방 하나 없는 영하 20도 경납고에서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엔진 깊숙한 곳으로 손을 넣었어요. 냉각 배관을 더듬는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에 금이 느껴졌거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배관 연결부의 깊은 균열이었는데 2cm는 좋게 됐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니 희미한 불빛 아래 균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비행 중에 이게 터지면 엔진 과열로 화재가 나고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였고 조종사는 물론이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고해야 했습니다. 당장 상부에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보고하는 순간 저부터 끝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 진작 발견 못했느냐. 정비태만이다. 인민의 재산을 망쳐놨다는 말과 함께 매질을 당하고 수용소로 끌려가면 가족까지 연좌제로 묶이는 게 이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균열을 봐도 누수를 봐도 다 숨기고
철사로 동여매고 고무 패킹으로 틈을 메우고 기름칠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이게 정비입니까? 이게 기술자의 삶입니까? 손이 떨렸어요. 렌치를 쥔 손이 덜덜 흔들렸는데 그때 카울링 뒷면을 닦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글씨였어요. 기름때 아래 깊숙이 숨어 있던 것을 손가락으로 한 번, 두 번 문지르자 검은 때가 벗겨지면서 한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땅, 꿈꾸는 조국. 심장이 멎었어요. 이 기체가 원래 남조선 전투기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6.25 전쟁 때 노획한 거라고만 배웠을 뿐이었는데 이 글씨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국군 조종사였다던 할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전쟁 때 실종되신 그분이 어릴 적 밤마다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철아, 할아버지가 날던 하늘은 말이다. 자유로웠단다. 구름도 바람도 모든 게 우리 편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말을 멈추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그 하늘이 여기 있었구나. 이 기체 안에 새겨져 있었구나. 손이 글씨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거칠었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비행을 앞두고 급하게 새긴 듯한 흔적이었죠. 눈물이 났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의 날개를 이렇게 녹슬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경납고 정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여러 명의 군화 소리가 들렸고 긴급 점검이다. 모두 집합. 이라는 보위부의 목소리가 경납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들켰나? 균열을 숨긴 게 들통났나? 손전등을 끄고 기체 아래로 재빨리 기어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매 1호 상태 어떠냐? 정상입니다. 동무 참모. 정말로? 목소리가 차갑게 식더니 이어진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일주일 후 김정은 동지께서 이 기체로 시험 비행을 하신다.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너희 목이 날아간다는 거 알지? 일주일. 김정은이 이 기체를 탄다고요? 균열이 간 채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김정은이 죽고 저도 죽고 여기 있는 모두가 죽는 상황이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기체 아래서 기어나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카울링 뒷면의 글씨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땅, 꿈꾸는 조국. 손을 뻗어 그 글씨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저도 그 땅에 가고 싶습니다. 경납고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하늘엔 별 하나 없이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는데 북조선의 하늘은 늘 이렇게 어둡고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쪽은 다르다던데요. 밤에도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거리를 걷고 배고픔 없이 두려움 없이 산다던데 그게 진짜일까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고 싶다. 가서 확인하고 싶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그 조국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기체를 타고 나가겠다고. 일주일 후 김정은이 탑승하는 그날 녹슨 이 날개로 마지막 비상을 하겠다고. 살아서 도착하거나 죽어서 끝나거나 둘 중 하나였지만 여기 남아서 천천히 죽는 것보단 나았어요. 차라리 하늘에서 자유롭게 죽는 게 할아버지처럼 죽는 게 나았습니다. 닷새가 지옥처럼 느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경납고로 출근했는데 평소처럼 걸었고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온몸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틀째부터 보위부 요원들이 경납고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긴급 보안 점검이다. 라며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사물함을 뒤지고 공구함을 열어보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한 요원이 제 녹슨 렌치를 들어올리며 물었어요. 정비 공구입니다. 동무. 녹슬었네. 게으른 놈.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우리 공화국이 발전을 못하지. 요원이 비웃었지만 저는 주먹을 쥔 채 참았습니다. 닷새만 버티면 되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복도에서 박준희를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박준의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저녁에 화장실에 갔다가 옆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준이 수상하다. 사흘 전부터 거동이 이상해. 감시 강화해라. 시험 비행 전까지 철저히.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숨을 참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준아, 제발 버텨라. 이틀만 더. 나흘째, 이영호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이 시험 비행이다. 이영호의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렸어요. 김정은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친히 참관하신다.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 안 된다. 알겠나? 모두가 네. 라고 대답했고 이영호가 저를 봤을 때 그의 눈빛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강철 동무, 최종 점검 완료했나? 네, 동무 참모. 모든 계통 정상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확인했을 때 균열은 3cm로 더 벌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만 남았어요. 참매 1호 앞에 서서 손을 동체에 댔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는 거야. 엔진실로 들어가 균열 부위를 확인했는데 더 벌어져 있었고 철사로 단단히 감고 고무 패킹을 덧대고 접착제도 발랐어요. 제발 버텨라. 40분만. 그것만 부탁한다. 밤새 작업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점검하고 조일 수 있는 건 다 조이고 기름칠할 곳은 다 기름칠했는데 새벽 5시가 되자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자유가 되거나 죽거나.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그 하늘로. 시험 비행 당일 오전 9시, 경납고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군부 고위층들이 내렸는데 별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정비복을 입고 참매 1호 주위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척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조종사는 어디 있나? 한장성이 물었어요. 곧 도착할 겁니다. 동무장성. 이영호가 대답했죠. 하지만 이영호는 이미 조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전 10시. 더 큰 승용차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위를 살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나타났어요. 선글라스를 낀 양복 차림이었는데 경납고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참매 1호. 김정은의 목소리가 경납고에 울렸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지. 미제를 굴복시킨 상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김정은이 천천히 기체 주위를 돌았어요. 손으로 동체를 쓰다듬더니 낡았지만 역사가 있어 보이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고사령관 동지. 6.25 전쟁의 영광이 깃든 기체입니다.
이영호가 대답했어요. 좋아. 시험 비행 시작하지. 내가 직접 보겠다. 김정은이 경납고 한쪽에 마련된 관람석으로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쌍안경을 준비하더군요. 땅에 있구나. 안 타는구나.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조종사 탑승. 이영호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조종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는 척하며 기체 하부로 다가갔습니다. 박준희도 통신 장비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기체 옆에 있었어요. 출발 3분 전.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영호가 조종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콰르릉 굉음을 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체 하부 정비용 해치를 열고 몸을 밀어 넣었어요. 박준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좁았어요. 정비용 공간이라 사람 2명이 웅크리고 들어가기에도 빠듯했죠. 어둠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박준희가 제 팔을 붙잡았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형님, 조용히. 숨소리 줄여. 엔진 소리가 더 커졌어요. 진동이 시작됐습니다.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콘크리트를 구르는 덜컹거림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참매 1호, 이륙 준비 완료. 이영호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렸습니다. 이륙 허가. 관제탑에서 응답했어요. 엔진 소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굉음이 귀를 찢었어요. 그리고 쿵.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지포스가 온몸을 눌렀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박준희가 신음했어요. 저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기체가 떨렸어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낡은 부품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쿵쾅, 쿵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버텨라, 제발 버텨라. 몇 분이 지났을까요? 진동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수평 비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양 상공 진입. 고도 3000. 정상 비행 중. 참매 1호, 수신 양호. 예정 코스대로 선회하시오. 10초가 지났어요. 그때였습니다. 기체가 갑자기 왼쪽으로 급선회했어요.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박준희가 으윽 신음했어요. 참매 1호, 코스 이탈. 관제탑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즉시 복귀하라. 이영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체가 더 급하게 선회했습니다.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참매 1호, 응답하라. 즉시 코스 복귀. 이영호, 무슨 짓이냐? 당장 돌아와. 찌직. 통신이 끊겼습니다. 박준희가 차단한 거였어요. 형님. 박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 이제 시작이야. 기체가 더 빠르게 날았습니다. 고도가 낮아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비행으로 전환하는 중이었죠. 진동이 더 심해졌어요. 쉿,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균열 부위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박준아, 속삭였습니다. 냉각수가 새고 있어. 이 속도론 40분 버티기 힘들 거야. 그럼요. 기도해. 그것밖엔 방법이 없어. 몇 분이 더 지났을까요? 타타타탕. 갑자기 기총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기다. 이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대 양옆에 붙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참매 1호, 최후 경고다. 즉시 귀환하라. 귀환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이영호가 대답했습니다. 거부한다. 타타타탕. 경고 사격이었어요.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급강하. 이영호가 외쳤어요. 기체가 코를 아래로 향했습니다. 급강하였어요. 몸이 천장에 붙을 듯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희가 비명을 참았어요. 고도가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500, 400, 300, 200, 100. 쿵. 기체가 수평을 잡았어요. 해면 가까이였습니다. 적어도 비행. 레이더 회피. 이영호의 목소리였어요. 추격기들이 따라 내려왔지만 이 고도에선 함부로 쏠 수 없었습니다. 엔진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형님. 박준희가 좁은 틈으로 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수평선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낮인데도 반짝이는 불빛이었어요. 저게. 박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쪽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 불빛. 꺼지지 않는 저 불빛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30분. 이영호가 외쳤어요. 30분만 버티면 NLL이다. 콱광.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명중. 무전기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참매 좌측 엔진 파손. 기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엔진 하나 나갔다. 이영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계속한다. 한쪽 엔진만으로도 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진동은 더 심해졌고요. 연기가 기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준희가 기침을 했어요. 참매 1호, 마지막이다. 귀환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이영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쾅! 또 한 발이 명중했습니다. 이번엔 꼬리 부분이었어요. 기체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제어 장치 손상. 이영호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방향타가 안 먹힌다. 기체가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스핀에 빠진 겁니다. 안 돼. 이영호가 조종간을 필사적으로 당겼어요. 하지만 기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졌어요. 추락한다. 귓속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회전했어요. 박준희가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형님, 제 아내한테. 박준아, 소리쳤어요. 아직 안 죽었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쾅. 기체가 바다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이 폭발했어요. 엄청난 충격에 머리가 철판에 쾅 부딪혔고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었습니다.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박준아,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형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신 차려. 나가야 해. 물이 계속 들어왔어요. 무릎까지 찼습니다. 해치를 찾았어요.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있었어요. 밀었어요. 안 열렸습니다. 수압 때문이었어요. 발로 걷어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쨍. 해치가 열렸어요.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가슴까지 찼어요. 박준아 나가. 박준희를 밀었습니다. 박준희가 해치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도 뒤따랐습니다. 수면으로 올라갔어요. 팔다리를 저었습니다. 콸. 물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헥헥거렸어요. 박준아.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형님. 박준희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이영호 참모는 모르겠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기체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거품이 부글부글 일었습니다. 이영호 참모. 소리쳤어요. 이영호 동무. 대답이 없었어요. 쿵.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물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연료 탱크가 터진 겁니다. 안 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영호는 기체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바닷물과 섞였습니다. 이영호 동무. 박준희가 흐느꼈어요. 우릴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서치라이트였습니다. 헬기가 다가왔어요.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기체에 뭔가 써 있었어요. 대한민국 해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게 박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쪽 헬기입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내려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이 로프를 내렸어요. 잡으세요. 한국말이었어요. 선명한 한국말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끌어올려졌어요. 헬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헥헥거렸습니다. 박준희도 올라왔어요. 물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군인이 물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헬기 안에 붙어 있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태극기를 만졌어요. 저희가 정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군인이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힘이 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태극기였어요. 그리고 어둠이 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어디쯤 온 걸까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 박준희가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병원이구나. 그것도 남쪽 병원.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가운 입은 의사가 들어왔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북에선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깨어나셨군요, 강철 씨.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목이 칼칼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죠?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이틀 동안 주무셨어요. 탈북자 보호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요.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잔뜩 긴장하고 있던 근육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덧붙였습니다. 타박상과 경미한 폐 손상이 있지만 회복 중입니다. 박준 씨도 곧 깨어나실 거예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창가까지 갔어요. 커튼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도시가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낮인데도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렸고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빛을 바꿨죠. 이 모든 게 멈추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평양의 죽은 듯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님. 뒤에서 박준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준희도 침대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함께 바라봤죠. 우리 정말 왔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박준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이가, 제 아내가 언젠가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되뇌면서요. 저는 그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국정원 사람들이 왔어요. 양복 입은 두 남자였는데 조사가 시작됐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탈출 과정부터 북한 군 내부 정보, 그리고 참매 1호에 대한 모든 것까지요. 저는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놨어요. 균열이 간 냉각 배관, 구형 부품의 배선 구조, 그리고 이영호 참모가 말했던 핵 연동 장치 백업 시스템까지요. 핵 연동 장치라고요? 조사관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더니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캐낸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영호 참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본 배선 구조도 일반 전투기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6.25 때 노획한 기체를 개조하려다 실패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조사관이 급히 무언가를 메모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강철 씨. 북한의 구형 항공 시스템 구조를 아는 게 우리 방어망 강화에 결정적이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적응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회 이해, 법률, 문화, 경제 시스템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어느 날 마트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진열대마다 물건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북에선 배급소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했는데 여기선 제가 고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는데 마트 직원이 다가오더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게 그동안 제가 살았던 곳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계산대에서 제 이름이 새겨진 카드를 처음 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제 돈이 들어있는 카드. 북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날 밤 혼자 방에서 그 카드를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울었습니다. 박준희도 같은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전화가 자주 왔어요. 형님, 제 아내 생각이 자꾸 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는 무사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국정원에서도 확인이 안 된대요. 알아, 박준아. 하지만 자네가 여기 온 건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였잖아. 언젠가 그 아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면 저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이영호 참모가 나타나서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철 동무 잘 지내시오? 괜찮소.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소. 강철 동무는 자유롭게 사시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요.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항공우주센터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내원을 따라 경납고로 향했는데 철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북의 경납고가 떠올라 움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달랐어요. 최신형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동체, 한치의 녹도, 균열도 없는 완벽한 기체들이었어요. KF-21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전투기죠. 강철 씨가 주로 맡으실 기종입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동체를 만졌습니다. 매끈했어요. 따뜻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매 1호의 거칠고 녹슨 표면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기술입니까? 네, 순수 국산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녹슨 연장으로 낡은 기체를 땜질만 하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완벽한 기계 앞에 서 있다니. 이게 바로 자유와 억압의 차이구나 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강철 씨,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일어서서 눈물을 닦았어요.
새 렌치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에 쥔이 묵직했지만 균형이 완벽했어요. 녹슬지 않은 정밀하게 가공된 공구였죠. 엔진을 열었습니다. 내부가 드러났어요.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정확히 배치돼 있었고 배선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북에선 상상도 못할 정밀함이었어요. 이게 진짜 기술이구나.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젊은 기술자가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강철 씨? 아니요, 괜찮습니다. 혼자 해보고 싶어요. 이 완벽한 기계를 제 손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거든요.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아 천천히 일을 시작했어요. 부품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이 기계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밤이 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박준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준아, 오늘 첫 출근했어. 여기 기계들 정말 대단해. 자네도 꼭 봐야 해. 자네 아이도 언젠가 이걸 볼 거야. 곧 답장이 왔어요. 형님, 고맙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렌치를 꽉 쥐었어요. 자유는 이런 거구나. 제가 원하는 일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다그치지 않고 그저 제 기술을 믿어주는 것. 이영호 동무 박준희 아내 그리고 아직 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저는 여기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그날을 위해서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일에 완전히 익숙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손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KF-21의 엔진 구조가 제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졌고 어느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게 됐죠.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탈북자라는 게 알려지면 어떤 시선을 받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강철 씨, 손기술 진짜 대단하시네요. 베테랑 기술자들도 못하는 걸 뚝딱 해치우시잖아요.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북에서 30년 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탈북하신 거구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쪽 기술도 만만찮은가 봐요? 기술이라기보단 없는 걸로 땜질하는 요령이죠. 부품도 공구도 제대로 없으니까 손으로 때우는 거예요. 와, 그런 환경에서도 전투기를 정비했다니. 대단하신데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캐묻지도 않았고 차별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료로 대해줬죠.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 씨,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국방부로 방문 가능하십니까? 네, 무슨 일이신지. 중요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이 됐어요. 정장을 빌려 입고 국방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경비를 거쳐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별이 달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본부장도 보였고요. 강철 씨,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요. 본부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강철 씨가 제공해주신 참매 1호의 구조 정보, 그리고 북한 구형 항공기의 결함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방어 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빨간 선이 급격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레이더 탐지율이
32% 향상됐고 요격 성공률은 무려 43%나 올랐습니다. 냉각 시스템 결함, 연료 개통 취약점, 통신 암호화 허점까지 파악해서 우리 전투기들이 북측 기체를 상대할 때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요? 네. 강철 씨 덕분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십 년간 R&D에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얻지 못한 정보였습니다. 북한 내부 기술자의 생생한 증언만큼 정확한 데이터는 없거든요. 강철 씨는 그냥 정비사가 아니라 우리 국방의 은인입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참았지만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아닙니다.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강철 씨는 목숨을 걸고 오셨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애국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본부장의 손은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강철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파란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영호 동무, 보고 계십니까?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가져온 정보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거 이거 아니었습니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왜 그래, 박준아? 무슨 일이야? 제 아내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쁜 소식인가? 아내가 어떻게 됐는데? 탈북에 성공했대요. 국정원에서 방금 연락 왔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중국 거쳐서 지금 태국에 있대요. 일주일 후면 인천공항으로 온답니다. 박준아. 벤치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정말이야? 정말 확실해? 네. 국정원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줬어요. 아내가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 태국까지 갔고 지금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받고 있대요. 박준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그리고요. 제 아이도 함께래요.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이제 5달이 됐대요. 건강하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엉엉 울었어요. 박준아,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용기 주셔서 제가 버텼고 제 아내도 그 용기를 이어받은 거예요. 아니야. 자네 아내가 대단한 거야. 혼자서 임신한 몸으로 그 먼 길을 왔다니. 일주일 후 오전 10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대요. 형님, 같이 나가주시겠어요? 형님이 안 계시면 저 혼자는 못 갈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가 꼭 가마. 전화를 끊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영호 동무 보고 계십니까? 박준희 가족이 제외합니다. 자네가 꿈꿨던 세상이 여기 있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날 박준희와 함께 전철을 탔어요. 박준희는 계속 손을 비비작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죠. 형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안아주면 돼. 말은 나중에 해도 돼. 아내가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요? 혼자 두고 먼저 왔다고. 박준아,
제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자네 아내는 자네를 따라왔어. 임신한 몸으로 그 험한 길을 혼자 왔다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자네를 사랑한다는 거야. 자네와 함께 자유로운 땅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거라고. 박준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고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저기 저 전광판 보세요. 태국발 항공편이 착륙했대요. 제가 가리켰어요. 박준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포옹하는 모습, 반가운 비명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저기, 박준희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자 한 명이 카트를 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른 몸에 배만 불러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은 여독으로 지쳐 보였지만 눈은 간절하게 주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여보. 박준희가 뛰어갔어요.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갔습니다. 여보. 순희야. 순희의 고개가 돌아갔어요. 박준희를 봤습니다. 여보. 카트를 놓쳤어요. 짐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껴안았습니다. 여보. 여보. 박준희의 울음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미안해요.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이제 함께잖아요.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걸 느끼면서도 닿지 않았어요. 이 광경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자유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자유. 박준희가 저를 불렀어요. 형님, 이리 오세요. 다가갔습니다. 순이가 깊게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남편 살려주셔서. 국정원에서 들었어요. 형님이 계셨기에 우리 남편이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박준희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순희 씨야말로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그 먼 길을. 순희가 불쑥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 제가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났을 때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냐고, 남편이 없는데 뭐 믿고 가냐고. 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전 이렇게 답했어요. 제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다고. 그게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요. 순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달 후면 태어나요. 이 땅에서, 자유로운 이 땅에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공항을 나왔어요. 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불빛이, 소리가, 생명이 넘쳐 흘렀죠. 순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가 우리 조국입니다. 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하얀 선을 그으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겠네요. 그 말에 박준희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순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국정원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순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빵집이에요. 빵집. 그래, 여기선 언제든 빵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저기 옷가게도 있고 꽃집도 있어요. 꽃을 파는 가게가 따로 있다니.
순이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한테 이 세상을 다 보여줘요. 빵도 사주고, 꽃도 사주고, 맘껏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아이는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클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의 불빛, 거리의 네온사인, 움직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 적었습니다. 이영호 동무, 오늘 박준이 가족이 제외했습니다. 순희 씨는 한 달 후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 땅에서요. 당신이 꿈꿨던 바로 그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호 동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KF-21 정비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이 기체들 하나하나가 우리 하늘을 지키고 박자유 같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방패였으니까요. 북에서 녹슨 연장으로 땜질만 하던 제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정비하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기적이구나. 제 인생의 기적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형님, 아들입니다. 방금 태어났어요. 잠이 확 깼어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축하한다, 박준아. 순희 씨는 괜찮아? 네, 다 괜찮아요. 애기도 건강하고 3.2kg래요. 박준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형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형님이 지어주셨으면 해요. 내가? 네. 형님 아니었으면 이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제 아내도 저도요. 한참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벽인데도 도시는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자유. 박자유 어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준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습니다, 형님. 우리 아들 이름은 박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 아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 앞에 박준희가 서 있었어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준아. 돌아본 박준희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기 봐요. 저 아이요.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작은 요람에 빨갛고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박자유 3.2kg, 52cm. 완전히 건강하대요. 박준희가 손바닥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자유야, 아빠야. 넌 아빠가 목숨 걸고 온 이 땅에서 태어났단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아기가 하품을 했어요. 작은 입이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형님, 저 맹세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을 거예요. 춥지 않게 할 거고 맘껏 배우게 할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꿈꾸는 거 다 이루게 해줄 겁니다. 그래, 박준아. 자유가 꼭 그렇게 잘할 거야. 병실로 들어갔어요. 순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순이 씨, 고생 많았어요. 아이 봤어요.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우리 자유가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형님 덕분에요. 아니에요. 순이 씨와 박준희가 용기 내신 거죠. 순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북에 있을 때 말이에요. 밤마다 뱃속 아이한테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너를
꼭 자유로운 땅에서 낳아줄 거라고. 거기선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늘을 마음껏 올려다볼 수 있다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자유는 이제 마음껏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병원을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참매 1호가 떠올랐어요. 녹슬고 낡았던 그 기체. 하지만 그 기체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죠. 이영호 동무 보고 계십니까? 박자유가 태어났어요. 자유롭게 이 땅에서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 씨, 이번엔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들어보시겠습니까?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본부장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 그리고 민간 방산업체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강철 씨,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어요. 본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철 씨께 특별한 임무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강철 씨가 제공해 주신 북한 구형 항공 시스템 정보는 우리 방산 기술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KF-21 사진이 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철 씨.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형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죠. 구형 위협이요? 네. 최신 전투기나 미사일은 우리 시스템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처럼 낡고 예측 불가능한 구형 장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레이더에 제대로 안 잡히고 움직임도 불규칙하니까요.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강철 씨 덕분에 우리는 이 약점을 완전히 보완했습니다. 구형 엔진의 열 신호 패턴, 노후 연료의 배기가스 특성, 낡은 금속 동체의 레이더, 반사 특성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했어요. 옆에 앉은 방산업체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이 지난주 시험에서 성공했습니다. 탐지율이 기존 대비 58% 향상됐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만든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게 그렇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철 씨는 그냥 탈북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항공우주센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국방항공기술자문위원으로 정식 임명하고 싶습니다. 북한 항공전력 분석팀을 새로 만들 건데 강철 씨가 그 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팀을 이끈다고요? 네. 강철 씨만큼 북한 항공 기술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30년간 손으로 만지고 고쳐온 분이시잖아요. 그 경험은 어떤 첩보 자료보다 값집니다. 방산업체 임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3배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부 표창도 추진 중입니다. 강철 씨가 이루신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으셔야 해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정비나 하던 사람인데. 아닙니다. 본부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강철 씨는 장인입니다. 30년 동안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기술을 지켜온 진짜 장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로 조국을 지키는 겁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도움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철 씨.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영호 동무. 작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녹슨 날개로 날아온 우리가 이제 이 나라의 날개를 만들고 있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았어요.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큰 책임이 생겼구나.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날 밤 박준희를 만났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국정원에서 들었어요. 자문위원이 되셨다면서요? 응. 나도 믿기지가 않아. 북에서 땜질이나 하던 내가 여기서 팀을 이끌다니. 형님 실력이니까요. 형님은 진짜 장인이세요. 박준희가 술을 따랐어요. 저도 박준희 잔에 따랐습니다. 건배합시다, 형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잔을 부딪혔어요. 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준아, 자유는 어때? 매일 밤 울어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제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거잖아요. 북에선 울 힘도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준희의 눈이 붉어졌어요. 제 아들은 울 수 있어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자고 맘껏 울 수 있어요. 이게 자유더라고요. 그래, 박준아. 자유가 잘 자랄 거야. 형님도 이제 큰일 맡으셨으니까 더 바빠지시겠네요? 그렇겠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바쁘게 일하는 만큼 자유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박준희가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형님, 평생 은혜 못 갚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야. 이영호 동무가 만들어준 가족이고. 이영호 참모님. 박준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고, 제 아들도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맞아. 우리 절대 잊지 말자. 이영호 동무의 희생을.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이영호 동무에게. 오늘 저는 국방항공기술자문위원이 됐습니다. 북한 항공전력 분석팀을 이끌게 됐어요. 믿기지 않죠? 북에서 녹슨 연장으로 땜질만 하던 제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유의 현실이에요. 당신이 목숨 걸고 만들어준 이 기회를 저는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박자유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하늘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펴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KF-21들이 저 하늘을 지키고 있겠죠. 제가 정비한 그 기체들이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매 1호. 녹슨 그 날개가 이제는 KF-21의 빛나는 날개로 진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힘이구나. 기술의 힘이구나. K방산. 대한민국 방위산업. 이제 저도 그 일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북한 항공전력 분석팀은 12명으로 시작했어요. 젊은 공학자들, 군정보 장교들, 그리고 저.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가 팀을 이끈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첫 회의 때 깨달았어요. 강철 선생님, 이 배선 구조가 정말 이렇게 조잡했습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그린 참매 1호 배선도가 떠 있었습니다. 네. 북에선 정밀 공구가 없어서 대부분 손으로 비틀어서 연결했어요. 납땜도 제대로 못하고요. 이런 상태로 비행이 가능했다는 게 놀랍네요. 가능했다기보다는 어떻게든 띄웠죠. 추락 위험을 감수하고서요.
팀원들이 서로 눈빛을 나눴어요. 이 정보면 북한 전체 항공 전력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냉각 시스템 결함, 연료 개통, 불안정성, 통신 장비 노후화까지 이 모든 게 우리 방어 시스템 설계의 핵심 데이터가 될 겁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걸 말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걸로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석 달 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구형 항공기 탐지 특화 레이더 시스템이었어요. 강철 선생님, 시험 결과 나왔습니다. 팀원이 보고서를 건넸어요. 북한 구형 전투기 탐지율 92%, 기존 시스템 대비 78% 향상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선생님이 알려주신 엔진 열 신호 패턴과 배기가스 특성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한 일이구나. 6개월째 국방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어요. 장관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강철 선생님 팀의 연구 결과로 우리 영공 방어 능력이 혁신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떴어요. 붉은 점들이 북한 전역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모든 구형 항공 전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습 공격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가 됐어요. 장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강철 선생님, 대한민국이 선생님께 빚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 나라에 빚진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강철 선생님. 돌아봤습니다. 기술본부장이었어요. 오늘 시간 있으십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외곽의 연구시설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여긴 어디죠? 차세대 전투기 개발센터입니다. 극비시설이에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어떤 기체와도 달랐습니다. 유선형의 동체, 날렵한 날개, 첨단 센서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어요. KF-21의 차세대 모델입니다. 아직 공개 전이지만 강철 선생님께는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동체를 만졌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완벽했습니다. 이 기체에는 선생님이 제공하신 데이터가 모두 반영됐습니다. 북한 구형 전력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위협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매 1호가 떠올랐습니다. 녹슬고 낡았던 그 기체. 그 기체를 타고 목숨 걸고 날아왔는데 이제는 이런 완벽한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됐다니. 본부장님. 네, 선생님. 제가 진짜 이 나라에 도움이 됐습니까? 본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도움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를 구한 겁니다. 수백만 명이 선생님 덕분에 안전하게 잠들 수 있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기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드려야죠. 그날 밤 박준인의 집에 갔어요.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거든요. 문을 열자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자유였어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까꿍. 순이가 아이와 놀고 있었어요. 자유가 깔깔 웃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박준이가 반갑게 맞았어요. 자유야, 할아버지다. 인사해. 자유가 저를 봤어요.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말을 잘 못해서요.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다 아버지예요. 자유를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자유야, 잘 크고 있구나. 아버지, 자유가 제 볼을 톡톡 쳤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순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여러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형님,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박준이가 말했어요. 무슨 날인데? 저희 가족이 대한민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에요. 그리고 자유가 태어난 지도 1년이고요. 순이가 술을 따랐어요.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 있어요. 건배할까요?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앞으로도 행복하게. 건배. 자유도 작은 손으로 컵을 들었어요. 물이 담긴 컵이었습니다. 깔깔 웃으며 흉내를 냈죠. 자유야, 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참 다행이야. 맘껏 먹고, 맘껏 배우고, 꿈꾸는 거 다 이루면서 살아. 자유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유가 크면 말해줄 거예요. 박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이영호 참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다 말해줄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옆자리에 여고생 둘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야, 너 주말에 뭐 해? 영화 보러 갈래. 새로 나온 거 있잖아. 좋아, 가자.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유롭게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검열도, 감시도, 두려움도 없이요. 이게 바로 제가 지키고 싶은 거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있었어요. 이영호 동무에게 쓴 편지들이 가득한 노트였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이영호 동무.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추락한 지 정확히 1년이에요. 많은 게 변했습니다. 박자유가 태어났고, 제가 국방기술팀을 이끌게 됐고, 대한민국의 하늘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당신에 대한 기억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당신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고, 이제는 수백만 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호 동무.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철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내일 오전 10시 국정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국정원 건물에 도착했어요. 안내를 받아 비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요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강철 선생님,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요원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영호에 대한 정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영호 참모요? 네.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영호의 사진이었어요. 이영호는 우리 요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이영호는 20년 전부터 우리와 접촉해왔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이중 첩자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탈출 계획도
처음부터 우리가 짠 겁니다. 강철 선생님이 참매 1호의 결함을 발견했다는 정보를 이영호가 우리에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한 겁니다. 강철 선생님을 탈북시키라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영호 참모는 죽었어요. 김정은과 함께.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요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정은이 탑승한 건 예상 밖이었어요. 하지만 이영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그럼 이영호 참모는 처음부터 죽을 각오로. 네. 그는 자신을 희생해서 두 가지를 이뤘습니다. 강철 선생님의 탈북, 그리고 김정은 제거 시도. 요원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김정은은 살아남았지만 중상을 입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북한 정권 내부가 혼란에 빠졌고 그 틈에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호 참모가 그런 임무를. 요원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편지였습니다. 이건 이영호가 남긴 겁니다. 강철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강철 동무.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말하지 못해서요.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이 죽은 것도 자유를 꿈꾼 것도 모두 진심이었어요. 다만 저는 혼자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거든요. 강철 동무를 남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 첫 번째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뜻이겠죠. 강철 동무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제가 못다한 일을 해주십시오.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강철 동무. 이영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흘러 글씨가 번졌습니다. 이영호 참모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요원이 말했어요. 20년간 목숨을 걸고 정보를 빼냈고 마지막엔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그분은 처음부터 살아남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영호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철 선생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참매 1호의 결함을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도 영웅입니다. 국정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영호 동무. 작게 속삭였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우릴 구하려고 했었군요. 당신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갔어요. 하얀 선을 그으며 날아갔습니다. 이영호 동무 약속하겠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못다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이 언젠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하겠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영호 동무 박준희, 순희, 박자유, 그리고 아직 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다고. 이영호 동무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목숨을 걸진 않아도 제 기술을 걸겠습니다.
제 삶을 걸겠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강철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 버튼을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또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이라는 빨간 글씨를 눌러주십시오. 이 빨간 글씨가 회색으로 바뀌면 성공입니다. 아주 쉽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